속초여고 온라인 클래스 세계지리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이번 주는 드디어 열대우림과 사바나, 열대몬순, 열대고산의 특징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 기후 유형을 기준별로 강수량과 기온을 가지고 구분하는 걸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따라서 열대기후인 열대우림과 사바나, 열대몬순, 그다음에 고산지대의 기후 특색을 각각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우림 기후 지역, 여러분 사진을 두 가지 넣었는데요.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은 여러분 열대우림이라고 여러분이 익히 보던 사진이죠. 근데 두 번째 사진은 조금 생소할 건데요. 이게 어떤 나라처럼 보이시나요? 바로 이것은 싱가포르인데요. 우리가 열대우림 기후 지역을 아니면 열대 기후 지역을 볼때 여기 내용처럼 정글의 옛날 과거 모습도 보이지만 열대우림 기후 지역 중에서도 싱가포르처럼 현대화된 도시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는 열대우림 기후 지역이라 그러면 항상 정글 지역만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생각을 좀 바꾸고자 싱가포르 사진도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열대우림 기후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민 영상 첫 번째로 여러분 EBS 지식 2채널의 영상을 보도록 했는데요. 여러분이 음악을 들었을 때 쉽게 들어본 적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자, 이 노래를 작곡한 솔로몬 린다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그쵸?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었습니다. 자, 공명은 아프리카 줄로어로 사자라는 뜻인 노래 제목은 음부베라는 곡이었죠. 자, 그리고 노래 가사 중에 일부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정글 안에, 그 거대한 정글 안에서 사자는 오늘 밤 잠을 자네. 근데 여기서 틀린 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이건 조금 어려웠을 건데요. 바로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사자가 사는 곳은 정글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사바나입니다. 자, 정글은 어떤 기후냐면 열대우림 기후에서 나타나는 식생이 바로 정글인데요. 이 사바나 열대우림은 굉장히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가 정글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사바나에서 잠을 자네라고 고쳐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여러분 정리해 보면 좋을까요? 사자가 사는 곳은 열대 우림, 즉 정글이 아닌 열대 초원인 사바나이다 라고 여러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열대 초원이란 것은 풀이 자라는 곳이란 뜻이죠. 자, 이따가 사진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 사자가 사는 바로 사바나 기후라는 건 어떤 기후를 얘기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여기에는 AA라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A, 여기가 B라고 나와 있죠? 자, A와 B의 강수 특색을 1월과 7월로 간략히 적으라고 나와 있어요. 즉 여기 나오는 A하고 B가 모두 사바나 지역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특성을 잘 몰라도 각각의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강수 특색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A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첫 번째 네모를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7월에는 어때요? 여기 비구름이 나와 있죠. 그래서 A 지역은 7월에는 강수가 많다. 그쵸? 반면에 1월엔 어때요? 여기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월에는 강수량이 적다. 그쵸? 자, 그리고 B 지역을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 자, B 지역은 오히려 7월에 어때요? 여기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강수량이 적었었죠. 그래서 B는 7월에 강수량이 적고 그다음에 1월에는 강수량이 어때요? 비구름이 있죠? 많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열대기후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특히 최한월 기온이었죠. 최한월 기온이 18도씨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강수량에 따라서 막 넘어갔네요. 강수량에 따라서 강수량 기준이 60ml를 가지고 60ml 매년, 그러니까 매달 60ml가 넘는다면 열대우림. 그 다음에 60ml가 안 되는 달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사바나, 몬순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A, B 지역을 봤더니 기온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보면 영도 적도 주변이니까 더울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시기랑 적게 오는 시기가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바로 사바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사바나 기후 지역 할 때 자세히 나오니까요. 지금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이 그림만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동아프리카 세렝게티라는 지역 여러분 좀 들어봤죠? 동물의 왕국에서 세렝게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세렝게티에서는 매년 초식 동물이 대이동을 펼친다고 해요. 자, 여기서 보면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시기는 6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에서 다로는 8월에 이동하고요. 다에서 12월은 그러니까 각각은 다시 12월에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나로 갔다가 다로 갔다가 다시 가로 돌아오는 이동을 하는데 이런 순환의 형태를 이동하는 이유가 뭔가?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역이 지금 사바나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바나 기후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나뉘는 지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우기에 형성되는 초지, 풀이 있는 지역이죠. 초지를 따라서 이동한다라는 거죠.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추가로 올려줄 그 BBC 영상에서 보면 동물들이 아주 대이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장관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풀을 찾아가지고 동물들이 대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 다의 순서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열대기후 지역 사람들의 어떤 기후 지역 사람들은 왜 그곳에 살까? 자, 우리가 열대기후 지역 사람들의 가옥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름철이 되었어요. 에어컨이 없는 자연적인 환경에서는 여러분 문을 꽁꽁 닫아두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문을 활짝 열어서 개방적으로 바람이 통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시원하겠죠? 그리고 땅바닥이 뜨겁다면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게 좋을까요? 떨어져 있는 게 좋을까요? 떨어져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그냥 기후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여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여러분 이미 중학교 때 사실은 이 내용들을 한번 학습을 했어요. 아마 너무 예전이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아마 듣다 보면은 아, 맞아, 저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열대 기후 지역은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강수량, 특히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가옥이 이 빗물에 의해서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분의 경사가 급한 편이에요. 급함.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진짜로 엄청 경사가 급하죠. 그래서 빗물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또르륵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자면 이렇게 강수량이 많은 지역뿐만 아니라 강설량이 많은 지역,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있죠. 일본의 삿포로 같은 지역, 요런 데도 이렇게 지붕의 경사가 가파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지붕의 경사가 급하구나, 땅에 빨리 떨어지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일사량이 많고 기온이 높기 때문에 처마라고 하죠. 지붕의 끝을 길게 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이런 그림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처마를 길게 하고요. 또 창문이 굉장히 넓어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이렇게 열린 형태,
개방형 가옥 구조로 통풍, 바람이 잘 통한다. 통풍이 원활하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집의 형태를 보면요. 저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집의 높이가 어때요? 1층이 비어져 있고 이렇게 높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가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상가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자가 바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고, 높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오는 열기,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습기도 차단해주고요. 그 다음에 맹수나 어떤 해충의 피해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바닥에 가옥의 바닥을 높게 지으는 이런 가옥을 우리가 고상가옥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상가옥 말고도 특이한 형태의 집이 또 있는데요. 바로 그거는 수상가옥인데 그거 보기 전에 사진 좀 볼게요. 선생님이 직접 태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가 어떤 식당인데 보면은 지붕의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리고 처마 끝을 조금 더 밖으로 내어서 처마를 길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옥의 형태는 뭐냐면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수상 가옥의 형태입니다. 자, 물 위에 집을 짓고 살면 뭐가 좋을까요? 우선은 이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거나 아니면은 뭐 어업 활동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 하천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하천 근처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는 수상교통과 어업에 편리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수상 가옥들을 많이 짓고 산다. 자, 이것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물에 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도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형태, 완전히 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가에 이렇게 바로 붙여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동수단인 배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천을 이용해가지고 주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후 지역은요. 여기는 굉장히 높고 마추픽추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여기는 이따 배울 열대 고산 지역인데요. 우리가 왜 열대 고산 지역이라고 부르냐면 열대 지역이 아닌 온대 고산 지역은 이거와는 좀 다른 생활을 보여요. 그래서 위도 중에서 열대 기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고산 지역에 있는 기후만 특정해서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고산 기후들은 열대 고산이라고 여러분 보면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안데스 산지에 있는 라파스나 키토나 보고타, 멕시코 시티 요런 도시들이 바로 고산 도시에 속해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위도로 보면 여기가 적도 부근이거든요. 잠시만요. 펜 색깔 이거 좀 지워볼게요. 여기가 적도 부근. 그러니까 기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평지에서는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자라는 거죠. 야자수나. 그런데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낮아진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작물들이 이 높이에 따라 다르게 분포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높이에 따라서 다르게 분포한다. 수직적으로 다르게 분포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수직 분포라고 얘기하고요. 뭐에 따라서? 해발 고도에 따라서 다양한 농업 방식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떠세요? 어려운가요? 오히려 지난 시간에 기후 그래프 분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용이 쉬울 건데 뒤에 내용은 더 쉬워요.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한 번에 싹 정리해가지고 보여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굉장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열대기후 지금 총 4가지를 배울 텐데요. 이 4가지 열대기후 특징 중에서 지금 고산기후만 빠진 거거든요. 그 나머지 고산기후를 제외한 3가지 열대기후의 특징을 먼저 그래프로 비교해보고 그리고 각각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1차 구분에서 기온을 가지고 구분했죠. 그래서 최하늘 기온
최하늘 평균 기온 6하지 마3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8도하고 영하 3도씨를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기준이 어떻게 돼요? 18도씨 보다 최하늘 기온이 높아야 한다. 자, 모두 충족을 하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전부 다 A 기후형이 되겠습니다. A가 된다. A. 자, 그리고 강수량은 어때요? 2차적 교분기후 강수량 60mm가 기준이다. 그래서 모든 달이 60mm 이상이면은 AF였고요. 그 다음에 60mm가 안 되는 달이 있으면 AW나 AM이다. 근데 둘 중에 총 강수량은 AM이 많은 편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60mm 선도 한번 기준을 그어보겠습니다. 60mm, 60mm, 60mm. 자, 이랬을 때, 자, 여기 첫 번째 키싱간인 어떻게 돼요? 모든 달이 60mm를 넘죠. 그러니까 여기는 AF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 안 넘는 달이 존재하죠. 그쵸? 그런데 전체적 강수량이 지금 봤더니 저 500mm 넘는 달도 있어요. 모든 달을 합쳐하면 한 2500m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2500mm에 가까울수록 AM이고 1000mm에 가까울수록 AW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래서 양곤은 구분하기 조금 어렵지만 AM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반면에 다윈 같은 경우에는 양곤보다는 여기 지금 강수량이 적은 달이 있는데 조금 전체 강수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는 AW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윈은 북반구에 있을까요? 남반구에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AW라는 건 뭐예요? W는 겨울 건조. 그쵸? 겨울 건조란 뜻이잖아요. 겨울이 언제예요? 7월이죠. 자, 겨울이 7월이다. 남반구예요? 북반구예요? 남반구죠. 그래서 AW는 이렇게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도 여러분 구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특징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바로 열대기후는 이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일교차는 하루에 최고 기온 빼기 최저 기온이고요. 연교차는 최난월 평균 기온에서 최한월의 평균 기온을 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밑에 실제로 보면 이 적도 부근이 주로 이런 열대기후 지역인데요. 여기 파란색이 일교차잖아요. 그런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파란색이 이후 지역만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지워볼까요? 여기 선생님 여기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요 부근 요 부근이 지금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높은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지금 연교차가 사실은 굉장히 낮죠. 다른 위도 때는 연교차가 높은 편이에요. 특히 위도 60대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편이고 여기도 고위도로 갈수록 이렇게 연교차가 높은데 적도 지역은 연교차가 매우 작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연교차가 작다는 거는 1년의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기온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루 중에 변화는 생기죠. 왜냐하면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춥고요. 그리고 해가 뜨고 약 2시경이 가장 덥고 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해가 지면 또 기온이 내려가잖아요. 이 기온 차이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1월부터 12월에 이 평균 기온보다. 그래서 열대기후는 왜 이렇게 일교차와 연교차 중에서 일교차가 크냐? 연교차가 작아도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교차 자체가 엄청 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연교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일교차가 더 크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포 지역을 보면요. 자,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자, 제일 가운데 열대 우림 기후가 진하게 지금 보이죠? 여러분 인도네시아 지역, 말레이시아 지역도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에요. 여러분 보르네오 이런 거 들어봤어요? 보르네오 섬. 옛날에 가구 브랜드 중에서도 보르네오 가구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지역에서 나는 열대 우림의 나무로 만든 가구. 그 브랜드 보르네오 섬, 보르네오 가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여기 지역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그 위아래로 지금 사바나 기후가 있고요. 그 위아래로 사바나 기후 지역이 분포하고 열대 몬순 지역은요. 분포 범위가 넓지는 않아요.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로 나타나거든요. 열대 몬순은 여기 그쵸? 인도 남부 지역하고 여기 있는 뭐 태국 지역들 그다음에 여기 일부 지역 동남아시아 베트남 요런데 일부 그다음에 필리핀 일부 요런 지역에만 나타나고 또 여기 나타나는 지역이 요 끝에도 더 있네요. 남아프리카의 여기 일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열대 몬순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열대 우림 기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후 지역들을 공부할 때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구분 조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분 조건은 기온이나 강수량 같은 조건이 있었죠. 자, 이런 조건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포 지역을 직접 지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은 지도를 주고 특정 지역을 이렇게 점 찍은 다음에 이 지역의 기후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가상의 공간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특정한 공간을 직접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지도로 그 지역들을 그 어떤 기후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후의 특징, 지금부터 알려주는 기후의 특징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14번부터 한번 채워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구분 기준을 여러분 기억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A기후라는 것은 즉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다 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F라는 것은 뭐였냐면 모든 달의 강수량이 60mm 이상이다. 실제 그래프를 보면 18도 그었을 때 최한월이 위에 있죠. A고요. 그리고 강수량을 60mm 그었을 때 자, 모든 달이 60mm 이상이다. 그래서 F다. 그래서 AF 얘기했었고요. 이런 기후를 열대 우림 기후라고 합니다. 14번에는 열대 우림을 적어주시면 돼요. AF라고 영어로 표기하고요. 자, 특징 적도 수렴대 영향, 적도에 우리가 무역풍과 그다음에 무역풍, 남동무역풍과 북동무역풍이 이제 수렴하는 곳이 있었어요. 대기 대순환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적도 수렴대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는 연중 기온이 높고요. 다습해요. 비가 많이 와요. 다우. 고온인 이유는 적도 지방 근처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우인 이유는 이렇게 적도 수렴대 영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교차와 연교차를 비교하면 우리가 일교차가 크다 그랬어요. 연교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일교차는 한 10도씨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연교차는 거의 비슷하게 나지 않죠. 한 1, 2도 정도밖에. 그래서 일교차가 더 크다. 그리고 스콜이라는 대류성 강수가 내린다. 강수 유형 중에 대류성 강수 여러분 기억나요? 자, 소나기가 여기에 해당됐었어요.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날 우리나라 같으면 그다음에 열대우림 기후 지역은 이제 1년 내내 태양빛이 내리쬐겠죠. 그러면 지면이 이제 데워지고 이 데워진 열기가 이렇게 공기 중에 전달이 되면은 공기가 더워져서 하늘로 상승을 해요. 그러면 구름을 형성하고 이제 비를 내리게 되는 거죠. 오후 한때.
자, 이런 강수를 스콜이라 그러고 보통 오후에 좀 내리는 편이에요. 오후 4시쯤. 왜냐면 이 지표면이 가열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 4시쯤 강수가 내리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이 지역의 기후적인 특성이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느냐. 자, 보면은 이거 약간 스콜 잠깐 먼저 볼게요. 스콜 오후 4시쯤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 이게 스콜이라 그래요. 자, 분포 지역. 분포 지역 보면 적도 부근, 그다음에 여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일대, 그리고 여기 아마존 일대 확인하면 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연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같이 비교해서 볼게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숲이 열대우림이고요. 우리가 이게 쾌펜의 기후 구분에 의한 명칭인데 쾌펜이 식물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기후의 이름과 식물의 이름이 동일하게 붙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AF 기후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열대의 비우자, 비가 내리는 그러니까 숲을 림자. 그래서 열대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 숲이 우거진 이런 숲을 정글 혹은 밀림이라 그러고요. 셀바스는 여기 앞에서 보면 요 지역에 이런 열대우림을 셀바스라고 불러요. 그 지역마다 이렇게 어떤 열대우림이나 열대초원이나 이런 것들을 부르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셀바스라고 부른다. 그렇죠? 자, 그리고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니까 아무래도 개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리고 이런 습한 환경 그리고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는 이제 뭐 모기 같은 것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기들이 옮기는 모기들을 매개체로 하는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풍토병은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이런 기후 환경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병을 풍토병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말라리아 같은 것들이 풍토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말라리아 잘 안 걸리는데 이런 아프리카나 뭐 아니면 동남아시아 여행 갈 때 이런 말라리아 같은 그 예방 접종하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현지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좀 이런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17, 18번은 농업의 형태예요. 근데 두 개가 조금 다른 형태거든요. 17번을 먼저 보면 이거는 이동식 화전 농업. 그리고 18번은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려면 17번 이동식 화전 농업은 조금 더 전통적인 형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플랜테이션은 이제 식민지배 이후에 나타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동식 화전 농업은 이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땅이 척박한 편이에요. 뭔가 비옥할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이제 비옥도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이 땅에 있는 좋은 영양분들이 이 비에 씻겨서 사라져요. 이게 뭐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씻기기도 하고요. 화학적 반응을 통해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사실은 뭐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성분들이 잔류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그냥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부족하잖아요. 숲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들을 먼저 잘라요. 도끼 같은 것들 이용해 자르고 나머지 잔풀들은 불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두 없애주면 이 나머지 재들이 영양분을 제공하는 거죠. 땅에 지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양분을 이용해서 카사바, 얌, 타로 같은 감자나 고구마의 일종이에요.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길렀었죠. 그래서 여기에 지력이 모두 쇠한다. 그럼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이런 화전 농업을 하다가 또 지력이 쇠하면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식 화전 농업. 자, 플랜테이션은요. 먼저 조금 필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사실은 그 24번 있는 밑에 세 번째 칸 맨 아래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열대기후 지역에서 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원주민의 노동력
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뭐 남미 지역이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이런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땅이 이런 상품 작물, 카카오, 지금 이거는 여러분 초콜릿의 원료가 되잖아요. 혹은 다른 지역은 뭐 커피나 차처럼 사람들의 어떤 뭐 이렇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 식물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기호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품들, 이런 기호식품들을 대규모로 재배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한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열대기후 지역에서 잘 자라는 그런 기호식품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대규모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 대규모 농장을 만든 거예요. 대규모 농장이니까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거의 사실은 착취한 거죠, 과거에. 그래서 어떤 기업적인 경영을 보인 거예요. 기업적 경영. 영세한 뭐 1인의 어떤 농업 방식이 아니라 어떤 기업적인 규모를 가지고 대부분 단일 작물을 재배해요. 한 가지. 그래가지고 뭐 아니면 무역품으로 가치가 높은 상품 있죠. 그러니까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 단일 작물은 주로 어떤 무역품으로서 가치가 높은 거. 우리가 이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뭐 상품 작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단일 작물을 재배하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다양한 식물을 기르면 우리가 다양한 자연 환경의 변화나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적응력이 높아요. 어쨌든 몇 가지 적응력이 높은 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단일 작물을 재배하면 이 적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규모 아주 넓은 지역에 카카오를 재배했는데 그 한 해에 카카오에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그런 뭐 해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대규모 농장들이 전부 다 그냥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땅에도 굉장히 안 좋고, 그다음에 작물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방식은 아닌데, 사실은 뭐 선진국 식민 지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플랜테이션을 열대 기후 지역마다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 고무, 카카오 이런 걸 재배하고요. 또 사바나 지역에는 다른 형태의 플랜테이션 작물을 기르고 또 몬순 지역에도 다른 형태의 플랜테이션 작물을 기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작물을 다르게 기르는지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는 고무 카카오. 알겠죠? 고무 카카오. 약간 끈적끈적 말랑말랑한 느낌. 비가 오니까 축축해 끈적끈적 말랑말랑한 느낌. 그렇죠? 초콜릿도 녹으면 약간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즘에는 이 플랜테이션 농업이 어떻게 변화했냐면 지금은 이제 식민지에서 탈출, 그러니까 해방한 국가들이 해방은 그렇죠. 식민 지배를 벗어난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국가들은 주로 이런 대규모 농장을 국유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다른 기업이 이제 인수를 해서 이 대규모 농장을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래서 지금은 식민 지배와는 상관이 없지만 과거 식민 지배와 관련이 있던 이런 단일 작물을 기르는 기업적 경영을 하는 대규모 농장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한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19번 지배 형태인데 이거 앞에서 했었어요. 여기 고산가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산가옥. 자, 고산가옥 짓는 이유 뭐였죠? 자, 열기, 해충, 습기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지역에 최근에는 이런 트레킹 생태 체험 관광도 많이 하고 있대요. 이거는 이따 자료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렇게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특유한 열대 과일들도 아주 탐스럽게 맛있게 있죠. 그렇죠? 화전 농업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막 불을 지르는 모습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동식 화전 농업의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불을 붙여 밭을 만들자. 나무를 태운 쟤는 세계 양분우저 농사가 잘 돼. 그쵸? 이제 지력이 떨어질 때가 되었군. 다른 데서 다시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동식 화전 농업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카사바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카사바 칩이에요. 카사바를 얇게 썰어서 칩의 형태로 만드는데 감자, 고구마의 중간 맛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나라 마트에서도 요즘에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버블티거든요.
선생님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 버블티에 들어가는 타피오카 여러분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즘 굉장히 많이 먹기도 하고요. 이 타피오카가 뭐로 만드느냐? 바로 카사바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상에서 여러분이 실제 카사바를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다른 작물. 자, 이거는 이제 얌인데요. 저 선생님 이 사진 좀 잘못 갖고 온 것 같긴 해요. 이게 좀 고구마 같지 않아요, 너무? 얌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진인데 이 사진 좀 약간 고구마 같아서 얌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비슷한 형태예요. 우리가 먹는 한국에서는 마를 먹거든요. 근데 마가 얌이랑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얌마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은 마는 이게 고구마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갈면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어떤 식감을 보이는데 요 마가 이제 얌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타로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토란이랑 비슷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식물인데 이 토란도 여러분 가을에 주로 이제 추석 때 우리가 국을 그 추석에 명절 때 저 선생님은 먹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 토란이 이 타로 감자와 비슷한 종류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플랜테이션 농장인데요. 대규모 농장, 좀 기업적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형태를 보이고요. 이 사진처럼. 그리고 천연 곡물을 채취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라텍스 알죠? 그쵸? 이런 라텍스를 이렇게 천연 고무들을 활용해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이건 구매할 수 있는 이제 투어인데 열대우림 개별 투어를 할 수가 있대요. 좀 금액이 비싸긴 하지만 이런 울창한 숲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열대우림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근데 열대우림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나무들이 여러분 이렇게 아주 빽빽하게 자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빽빽한 건 아니고 빽빽하다는 느낌이 같은 높이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 거라기보다는 같은 높이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햇빛이 요 사이로 또 이렇게 약간씩 스며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또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이 자라요. 그리고 또 이 나머지 빛이 또 약간씩 그 밑으로 투가 되면 그 밑에는 또 이렇게 작은 나무들이 자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다양한 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자라요. 요거는 나중에 뒤에 그런 식생 설명하면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열대우림 체험인데요. 집 와이어도 타고요. 나비나 이런 파충류도 우리가 볼 수 있대요. 이건 조금 더 저렴하네요. 요즘 이런 관광 상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열대우림 기후 지역 설명이었고요. 다음에는 사바나 기후랑 열대 몬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